자,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논리를 찾아라. 주석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48쪽을 보면은 미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약속을 지키려다 죽은 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미생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리 근처에서 기다리면 될 것을 굳이 다리에서 기다리다 죽은 게 약간, 바보 같기 때문입니다. 솔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좀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준호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재현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숨을 잃어서까지 지킬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어리석다는 쪽에 더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약속도 중요하지만 융통성, 그 약속을 왜 했는지, 약속을 진정으로 지키는 것은 살아서 만나는 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지, 이 때문에 더 큰 거를 바라보지 못한 어리석은 태도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솔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미생이 좀 어리석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라도 그렇게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준호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수인님과 비슷하게 굳이 그 약속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잃을 정도는 어리석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미생지신에서 그게 이제 우리 한자성어 또는 이렇게 어떤 스토리가 있는 한자성어를 특별히 우리가 고사성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자성어라고 얘기하는데 미생지신 해가지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한 가지는 아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목숨을 걸어서라도 약속을 지키는 어떤 그런 사람을 얘기할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미련할 정도로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이 무조건 약속만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을 역시 미생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줄여서 이제 우리가 미생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는데, 미생이라고 그러면 미생이 좀 다른 의미도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기저귀 차고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정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되게 혹시 인기 있었던 거 혹시 알아? 그런 얘기 들어봤어?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는 미생 거? 드라마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그래서 혹시 여기서 바둑 두는 사람, 자기가 바둑 두는 사람 음, 없어? 수쌤도 바둑을 못 두는데 바둑에서 미생이라는 용어가 있대. 그 집이나 대마 따위가 아직 완전하게 살아있지 않은 상태를 보고 이제 우리가 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바둑 용어 때문에 그 드라마에서 이제 바둑 얘기 나오긴 하는데, 그 직장에서 신입사원들이 들어서 아직 어리버리한 상태, 아직 제대로 적응 못한 어떤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우리가 이제 미생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요 미생지신의 미생과는 또 다른 의미로도 쓰인다는 걸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생각난 김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리 떴나? 저는 그 책의 190쪽에 보면 개고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는 저는 개고기를 먹는 것이 약간 문화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먹는 그런 문화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사실 개라는 것이 저희 주변에서 많이 기르기 때문에 약간 이거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잔인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잘 판단이 서지 않아서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재현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손님처럼 원래는 되게 좀 개고기를 먹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약간, 그럼 우리가 먹는 소나 그런 것도 뭔가
그럼 먹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주성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재현님과 비슷하게 소나 닭이나 돼지 같은 것도 많이 잡아먹히는데 무조건 우리 집 주변에 있는 개라고 해서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다음은 준호님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 아까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개고기를 먹는 그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 그, 어, 개고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으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닭, 소, 돼지도 똑같이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상황 때마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선생님 말씀. 저는 어렸을 때, 그 개를 잡아서 그 게장국이라고 또는 보신탕이라고 해서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선생님이 그 개고기를 별로 즐겨하지 않고 뭐 별로 맛도 없고 좋아하지 않아갖고 그래서 이제 아예 개고기를 안 먹어서 선생님은 뭐 그 이후에는 먹을 기회가 없었고 먹지도 않았고 그러는데 어 저도 입장이 좀 이렇게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단지 그럼 개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나 닭고기, 뭐 소고기는 먹어도 되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분에서 이제 더 나아가면 요즘에 이제 그 주변에 채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채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육식 그 하는 사람들에게 바라보는 시선이 좀 이렇게 따가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개고기를 먹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확대되면 어떻게 고기를 먹어라는 쪽으로 또 이렇게 확대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범위와 정도를 어디까지 정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곤혹스러운 점이 있고 하지만 또 한 부분에서 보면 지금 사회적 공감대 다수가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다고 한다면 꼭 개고기를 먹어야 되는 상황도 아니라면 굳이 개고기를 먹는 것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어떤 그런 분위기상 개고기 정도는 식용 금지를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최근에 현재 우리나라는 개 식용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어, 허용하고 있어? 허용. 주성이는 허용하고 있고 주성이의 나라는 허용하고 있다. 재현이의 나라는 저는 잘 음,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소리의 나라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준호의 나라는 저도 잘 우리나라는 현재 개 식용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지도 않고 허용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즉 정부가 아무런 그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그런 법을 만들자니 그동안 개 식용을 계속 해왔던 문화가 있고 일단 또 그 식용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게 직업인 사람도 있는 거야. 개고기 파는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그 개를 길러서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생업이야 생업.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떤 그런 생업을 제한할 수도 없고 뭐 개 먹는 어떤 그런 오래된 문화가 있고 그래서 먹지 말라고 못 하고 있어. 그렇다고 또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닭고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길러라, 도축은 어떻게 해라, 품질 검사는 어떻게 해라라고 그게 다 정부에서 관리를 해. 근데 개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해. 그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식용으로 아예 합법화해서 그 엄격한 그 품질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런 절차와 과정을 밟는 게 위생적인 측면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낫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하지만 우리가 정부가 개 식용을 이제 허용했을 경우에 합법화 시켰을 경우에 다른 나라의 거센 반발을 이렇게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프랑스라든가 특히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게 개 식용 금지를 왜 법제화 시키지 않냐라고 상당히 이렇게 저기를 뭐라고 해.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개 식용을 합법화 시켰을 경우에는 그 공식화 시켰을 경우 여러 가지 그 뒷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이른바 어정쩡한 태도, 허용하는 것도 아니고 허용하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다가 최근 뭐 두세 달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개 식용 금지를 공식화해야 되지 않겠냐, 법제화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논의를 이제 꺼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한번 찬반 논란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걸 볼 수가 있고, 현재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 지금 누군지 혹시 알아? 이재명? 지금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지금 유력하게 떠오르는 사람 두 사람 있는 거 알아? 알 것 몰라? 같기도 하고, 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 그 두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장이 달라. 하고. 그 개식용 정책에 대해서 그 윤석열 후보는 개를 본인도 뭐 개를 여러 마리 개와 고양이를 여러 마리 키우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식용개는 따로 키우지 않냐. 그래서 식용개 문화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처럼 뭐 정확히 쓰면 모르겠지만 인정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라는 분은 뭐야 뭐 태어날 때부터 식용개로 태어나는 개가 식용개 애완용개 태어나는 게 따로 있냐. 그래서 아마 식용개 금지 입장 쪽을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통령 후보나 이런 걸 지금의 여러분 투표권이 없지만 나중에 이제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이 내건 공약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공감하는 정책을 그 사람이 내세우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표권을 다르게 행사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식용계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좀 더 확대해서 했습니다. 다음 재현이. 저는 그 177쪽에 나와 있는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에서 어, 약간 그 시골에서 갓 올라온 교통 법규를 하나도 모르는 할머니가 빨간불인지 모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신이 만약에 교통순경이라면 그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뒤에도 나와 있지만 뭔가 그 이렇게 벌금을 내는 대신 뭔가 단단한 주의를 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울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거기에 그 도시에서는 일단 법은 법이기 때문에 저는 주의보다는 일단 이렇게 벌금을 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법은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주성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여기서 한 것처럼 벌금을 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준호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저도 똑같이 벌금을 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재현아, 목소리가 안 들리나?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 저는 만약에 교통순경에게 이른바 재량권이 있다라면, 교통순경이 예를 들면 상황에 따라서 그냥 그 주의를 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그런 재량권이 있다라면 그 교통순경의 재량권 범위 내라면 이런 상황을 파악했다라면,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그 할머니에게 그냥 그 법규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일을 마무리 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교통순경이 그 자기 재량권 범위 내에서 있지 않다라면 그거야 뭐 교통순경이 자신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 법규 자체를 몰랐을 경우에 그 뭐야 그 사람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그걸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이른바 개도 기관이라고 해서 그 법을 알리고 그 홍보하는 어떤 그런 기간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도 기간이 끝나면
그때 가서 이제 법을 적용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럼 그걸 악용할 수 있다는 거. 나 몰랐는데 이렇게 악용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이 교통경찰이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하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 불공평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다는 점은 문제점이 있지만, 지금 이 상황처럼 시골에서 갓 올라왔다, 또 할머니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논리를 찾아라라는 책이 선생님은 마음에 들기도 했고 마음에 안 들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마음에 든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 책에 있는 그 논리에 관해서, 여러 논리에 관해서 설명을 뭐 어쨌든 열심히 잘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선생님에게 유익한,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책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에 안 든 부분들은 논리에 관한 것 외에 선생님 보기에 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 뭐 갑자기 편집글, 기행문, 독서감상문, 묘사글, 뭐 이런 각종 글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 게 논리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은 어떤 그럴 정도로 별 이렇게 좀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 저자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려갖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냥 이 책 한 권에다가 다 쏟아놓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는 여기 왜 실렸나 싶은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 책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워크북이라고 그러나, 뭐 직접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마치 수학 문제집처럼.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각종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그 문제들은 여러분이 눈으로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것들이 사실은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여러분이 이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네. 자, 우리 솔직 타임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책을 문제 푸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풀어봤다. 아니다, 나는 과감히 패스했다. 주성이. 도서관에서 빌린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야, 도서관에 빌린 거라도 공책 옆에 갖다 놓고 쓰면 되지. 저 착한 어린이라서 그런 거라고. 진실로? 재현이는? 저는 그냥 어떤 거는 풀어봤는데 다른 거는 그냥 그 뒤에 약간 답 같은 거 나와 있는 거 읽어보고 그냥 생각해보고. 그래도 답이라도 봐서 확인을 했다. 소리는? 초반엔 쓰다가 뒤에는 안 썼어. 초반에만 했다. 준호는? 저는 이거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저는 이거 안 써도 될 것 같고 좀 안 썼어요. 너가 거기 안 써도 될 것 같아서 안 썼다고? 자,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도 문제 이렇게 풀어본 문제도 있고 그냥 이렇게 건너뛴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좀 쉽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어쨌든 이러한 워크북 형태의 어떤 그런 책들은, 참여형 책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풀어볼 때 오히려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이 느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정 안 되면, 시간이 없으면 아까 재현이가 말한 대로 답이라도 이렇게 확인을 해서 그 문제를 넘어가는 것들이 이런 류의 책들을 잘 보는 어떤 그러한 방법들입니다. 자,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25쪽에 베이컨이라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음식 베이컨이 아니고, 여러분들 혹시 그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명언 들어봤어? 아는 것이 힘이다. 뭐 영어 뭐 나리스 파워야 뭐야. 그런 그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베이컨이에요. 근데 이 베이컨이 이른바 4대 우상이라고 해서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양 상식적인 측면에서 베이컨의 4대 우상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베이컨의 4대 우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선입견 또는 편견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베이컨의 4대 우상이 뭔지를 한번 얘기해보고, 그 4대 우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는 것들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성이 베이컨의 4대 우상 중에 첫 번째가 뭐야? 종족의 우상. 종족의 우상이다라고 얘기했어. 종족의 우상을 주성이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 자신의 종족에서 모든 것, 자신의 종족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걸로 이해했어. 어, 자신의 종족, 즉 우리는 무슨 종족이야? 인간. 인간. 인간의 관점에서만 그 일을 바라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족의 우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것들이 도살종에 끌려가는 소가 눈물을 흘린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해석이지, 과연 그것이 소의 관점에서도 그럴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종족의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종족 이기주의다라고 이 책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재현이 두 번째 우상은 동굴의 우상이 되는데, 동굴의 우상은 뭐야? 약간 그 개인의 성격 이런 거에 대한 이기주의?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 맹인과 코끼리 이야기에서 음, 다들 코끼리를 만져보고 나서 이렇게 제각각으로 다르게 얘기했던 점? 이 책은 이제 오래된 책이라서 맹인이 나왔는데 이제 시각장애인이겠지. 시각장애인과 이 코끼리를 만드는 자기의 경험을 기반으로 그것이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동굴의 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동굴에 갇혀서 동굴에서 바라보는 것만 진짜다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책은 또 이제 우물안 개구리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현이 종족의 우상과 동굴의 우상의 차이는 뭐야? 종족의 우상은 뭔가 자신이 끼어 있는 사회가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지만 동굴의 우상은 개인이 바라보는 그런. 그렇지. 잘 얘기했지. 종족의 우상은 그 전체가, 전체의 어떤 그 사람이라는 전체를 갖고 본다면, 동굴의 우상은 그 사람 전체가 아니라 사람 개개인의 어떤 그런 경험에 기반해서 성격 버릇에 기반해서 지식 수준에 기반해서 어떤 일들을 판단해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동굴의 우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혹시 이게 종족의 우상 또는 동굴의 우상에 기반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건가를 경계해야 된다고 지금 베이컨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리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인데, 시장의 우상은 뭐야? 약간 뭐 이야기책 같은 거에서 뭐 나오는 약간 판타지 같은 거에서 나오는 거를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글 같은 것 때문에 생기는 편견 같은 거. 근데 왜 이름이 시장의 우상이야? 왜 시장의 우상인 것 같아? 제목이. 자, 시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야, 소리는? 약간 사람들이 물건 사고 팔고 사람들이 많아서 시끌벅적, 왕짜집걸, 말이 많은 곳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정한 거야. 시장의 우상의 핵심은 말 때문에, 언어 때문에 생기는 잘못된 믿음, 편견, 이런 것들을 보고 시장의 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때문에 생겨나는. 이해가니? 준호는 마지막으로 극장의 우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극장의 우상은 뭐야, 준호야? 신문이나 필름이나, 뭐,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나오는 것들. 그러면 왜 제목이 극장의 우상일까, 이거는? 이게 왜 극장의 우상이야? 자, 베이컨이 살던 시대에 TV가 없었어. 컴퓨터가 없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극장,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설 수 있는 배우라던가 아니면 뭐 강연하는 그런 사람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권위, 전통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해? 그 사람 말을 무조건 믿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극장의 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컨이 이렇게 지적한 4대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상식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면 되겠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그래서 그런 우상을 극복해야지만이 올바른 학문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다라고 그 베이컨은 주장을 했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알아뒀으면 좋겠어서 그걸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쪽, 33쪽에 보면 우리 학문 연구의 아주 중요한 2대 두 축인 이른바 귀납법과 연역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한 귀납법과 연역법에 대해서 한번 누가 나는 귀납법과 연역법을 이렇게 이해했다라고 자기가 한번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귀납법과 연역법. 아니면 이 책에 나와 있는 예 말고 다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번 귀납법과 연역법을 한번 설명해 줬습니다. 음. 자, 선생님부터 먼저 해볼게. 준호는 방구를 낀다. 주성이도 방구를 낀다. 선배도 방구를 낀다. 근데 준호, 주성이, 선배는 모두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방구를 낀다. 자, 지금 선생님이 한 거는 뭐야? 어, 그 귀납법. 지금 선생님이 한 게 귀납법이야. 개별적 사실로들로 개별적 사실. 준호가 방구를 끼고 주성이가 방구를 끼고 선배가 방구를 끼고 이런 개별적 사실로부터 사람은 방구를 낀다라는 원리를 끌어내는 방법. 이런 걸 보고 귀납법이라고 해. 이해가? 자, 그럼 이거는 사람은 방구를 낀다. 재현이와 소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재현이와 소리는 방구를 낀다. 이건 뭐야? 영역 이건 연역법이야. 연역법은 사람은 방구를 낀다. 라는 원리에서 출발해서 재현이도 소리도 방구를 낀다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끌어내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연역법이라고 해. 이해했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막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막 그러거든. 자료수사를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러거든. 이거는 귀납적 방식일까 연역적 방식일까? 귀납? 과학자들이 수많은 실험을 하고 수많은 관찰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원리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어떤 그런 방식은 대부분이 귀납적인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해가? 물론 과학자들이 귀납적인 방식만 갖고 하는 건 아니야. 연역적 방식으로 그 원리들을 이렇게 증명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을 택하기도 하더라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납법과 연역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구별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또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6, 57쪽에서 이거 알았어? 자기는 몇 번에 알았어? 답 안 보고. 답이 뭐야?
나는 무엇일까요? 답이 뭐야? 언어요. 언어. 응? 언어. 언어, 말, 이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요런 게임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일까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문제를 출제할 거야. 이해? 여러분이 답을 생각해 놓고 나는 무엇일까요? 1번, 2번, 3번, 4번에서 그걸 쭉 써주면 돼. 그래서 그걸 좀 더 여러분들이 뭐 할 거야? 출제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맞춰볼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뭘 하나를 정해놓고 나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에서 그것을 설명하는 어떤 그런 글들을 지금부터 직접 써보겠습니다. 뭐 시간을 많이는 못 주고 한 3분만 줄 테니까 각자 여러분이 컴퓨터 화면에다 쓰던지 아니면 뭐 공책에 쓰던지 각자 편한 대로 쓴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음. 해볼까? 자, 누구부터 해볼까? 음. 선생님부터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걸 한번 여러분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거에는 없었고 현대에 생겨났습니다. 나는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나를 통해 사람들은 세상과 연결이 됩니다. 아, 나는 크기에 비해 값이 비쌉니다. 나는 주로 네모난 모양입니다. 나를 가지고 사람들은 놀기도 합니다. 나가 없으면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주성이가 먼저 했어. 뭐? 스마트폰. 재현이는? 저도 스마트폰 소리는? 저도 스마트폰. 준호는? 저도 스마트폰. 선생님 너무 쉽게 냈나? 정답입니다. 어디서 알았어, 주성이는? 크기에 비해 값이 비쌉니다. 여기서 알았다.
재현이는 저는 그 나를 통해 사람들을 세상과 연결됩니다. 소리는 저도 나는 크기에 값이 비쌉니다. 준호는 그리고 나는 TV에 비해 값이 아, 요걸 좀 뒤로 뺄 걸 그랬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아까 2등부터 해보자. 아까 2등이 누구였지? 소리부터 해. 저 좀 짧은데 괜찮아요. 해봐. 나는 항상 존재합니다. 항상 뭐라고? 항상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또, 나는 형태가 없습니다. 내가 흘러감에 따라 대부분의 것들이 변화합니다. 흘러감에 따라 대부분의 것들이 변한다고. 그 다음에, 누구도 나를 통제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머릿속에 지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 끝이야? 또 있어? 그렇지. 자, 주성이 뭘 것 같아? 시간? 재현이는? 저도 공기나 시간? 준호는? 잠시만요. 저도 공기나 시간? 쌤도 시간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공기나 물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일 것 같아. 우리 답은 시간. 시간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토크 3등. 북토크라네. 진행 3등. 재현이. 여기 지금 있었구나. 채팅이 올라왔는데. 네. 그래 채팅창에 보시면 됩니다. 해. 알 것 같아요. 나는 종류가 다양하고 계속 발전해 왔고 나는 주로 즐거움을 위해 이용된다. 감동도 준다. 나만 이용하는 특정한 곳이 있다. 자, 그래 이번에는 준호부터 뭘 것 같아? 잠시만요. 2번, 뭐라고? 나는 계속 발전해왔다. 2번. 그래서 뭐냐고 이게 나가. 나가요? 어. 어, 소리는 뭘 것 같아? 책. 주성이는? 책이요. 쌤도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현이 답은 사실은 영화였어요. 뭐라고? 영화? 네. 영화. 그러네. 영화일 수도 있겠네. 근데 사실 책일 수도 있지 않냐? 나만 이용하는 네, 특정한 그쵸. 곳이 있다. 책일 수도 있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호. 네. 저도 좀 짧은데, 해 빨리. 부모님은 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뭐라고? 있으면 부모님은 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모님은 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했다고? 네. 네가 그걸 물어보면 어떡해? 네가 지금 힌트를 주는 사람인데 우리 보고 물어보면 어떡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저한테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또 나는 부모님과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부모님과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네. 없이. 끝이야? 어휴, 네. 뭘 것 같아? 소리, 잘 모르겠어. 주성이, 잘 모르겠어. 재현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답 준호. 어, 답 뭐야, 준호야? 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저나 부모님이나 둘 다 있어요. 뭐라고? 답이 뭐라고? 부모님이나 저나 똑같이, 네.
그러니까 답이 그러니까 여준호이거나 여준호의 부모님이거나 답이 둘이라고? 선생님 맞췄네. 네. 썼는데 맞췄네. 자, 근데 준호가 지금 이 게임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성이 할 차례인가? 네. 종류가 많고 보통 네모납니다. 주로 종이로 만들어졌고, 때론 우울하거나 화나고 즐겁거나 신나거나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어져 온 대표적인 지식 전달을 위한 것입니다. 음. 재현이 답이 뭐야? 좀 더 생각해 볼게요. 헐. 준호 답이 뭐야? 잘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다시. 소리 답이 뭐야? 책이 재현아 책 아니야? 아, 뭐랑 뭐 같아? 주성이 약간 답 책 아니면 우리 황당하다. 답 뭐야, 재현아? 책이요. 어? 책이요. 책 책이요. 맞아. 그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나는 무엇일까요?라는 게임을 우리가 잠깐 해봤었는데 사실 여러분이 어떠한 그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우리가 무슨 게임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설명해 보는 그러한 연습들도 여러분들이 해보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유익한 어떤 그런 일들이고 혼자서 하면 재미없으니까 친구랑 또 가족이랑 뭐 기회가 되면 이런 게임을 해보는 것들도 물론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에게 유익할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했고 자 67쪽에 보겠습니다. 67쪽에 보면 뭐 나와? 원고지 사용법 나와. 선생님이 이런 부분이 좀 짜증이 났어. 아니 이 책에서 왜 갑자기 원고지 사용법은 도대체 왜 나오는 거야? 이 사람 이거 욕심 너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원고지 사용법이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원고지 사용법 여러분들이 물론 요즘은 원고지 사용을 별로 옛날에 비해서 덜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고지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 팁 해갖고 원고지 사용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꼼꼼히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원고지 사용법 여러분이 잘 익혀두면 어차피 중고등학교 가서도 원고지 쓸 일 있을 때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지 사용법 여러분들이 한번 익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분 각자 보십시오. 우리는 같이 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71쪽에 갑자기 여기서 또 이제 뭐가 나와? (71쪽에) 팁은 또 뭐가 나와? 왕자 거지 양치기 손에서 배우는 놀이. 71쪽 71쪽 71쪽이요. 창의적 사고 훈련. 창의적 사고 훈련이라는 이름을 이른바 넌센스 퀴즈라고 하는 말장난 같은 어떤 그런 퀴즈가 나오는데 요거도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는 것도 물론 이렇게 창의적 사고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좋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쌤 입장에서는 좀 어리둥절한 어떤 그런 부분이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거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도 아마 뭐 이렇게 수수께끼 내기 뭐 이런 것들 인터넷상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뭐 재미삼아 해보는 것도 좋고 어쨌든 요 수수께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그 여기서 왜 이게 창의적 사고 훈련이 되긴 하냐면 그 뭐야 다르게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 늘 고정관념 똑같은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라 새로운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7쪽 에 보면 논술의 정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논술이란 논술이 뭐래? 자신의 의견이 설득력을 갖도록 조리 있게 쓰는 글이. 그렇지. 자기 자신의 의견이 설득력을 갖도록, 그러니까 자신 어떤 그 주장을 설득력 있게, 조리 있게 쓰는 글을 보고 우리가 논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논술을 한자 풀이를 통해서 논술이 갖는 어떤 그런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또 쭉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또 이렇게 학교에서 논설문을 쓰기도 하고 주장하는 걸 그리고 앞으로 또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이나 이런 걸 할 때 논술 시험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이 어쨌든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논술이 뭐인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사고 능력이 중요하고 그 논리에 대해서 이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 잘 되어 있는 논리의 어떤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이 책의 쌤이 장점이다라고 얘기해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 이 책에 나와 있는 중요한 논리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이 동일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동일률. 동일률이 뭐야? 뭘 보고 동일률이라고 그러는데? 동일률 87쪽에. 사용한 말은 같은 뜻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한 번 사용한 말은 같은 뜻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논리학의 기본 법칙인 동일률이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토론할 때도 마찬가지고 논술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일 처음에 하는 것들이 언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일이에요. 그 언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서 같은 언어를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지 그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다른 뜻을 갖고 얘기하면 뭐 성립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른바 동일률 같은 언어는 같은 뜻을 가져야 한다라고 해서 땡땡은 무엇이다라는 긍정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동일률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들 같다는 거예요. 같다. 동일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일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분필은 분필이고 볼펜은 볼펜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분필 갖고 오라고 했는데 누가 이거 갖고 왔고 여기 분필 있어요라고 얘기해놓고 야 이게 무슨 분필이야? 볼펜이 했더니 전 이게 분필이에요. 라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지. 뒤죽박죽이 돼버리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볼펜은 볼펜인 거고 분필은 분필인 거고 그 점들이 분명히 정해져야 된다. 이것들을 우리가 동일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모순율이라는 게 나와 있어. 89쪽에. (92쪽) 89쪽부터 92쪽에 나오는데 92쪽에 특히 모순율에 대한 설명. 모순율은 모순율은 92쪽에 어렵나?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닌데 동일률 모순율은 동일률은 그냥 아까 뭐뭐는 뭐뭐다라고 긍정 판단. 긍정 뭐뭐이다. 그렇다면 모순율은 아니다라고 하는 아니다. 부정 판단. 뭐뭐는 뭐뭐가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뭐라고 그런다? 모순율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왕자는 거지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는 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모순율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고 여기에 보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라는 제한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풀려버리면 아닌 게 뭐 인게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모순율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좀 어려워지는데 이제 배중률이라는 게 있어요. 배중률. 배중률은
뭘 보고 배중률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사물은 어떤 성격을 갖거나 갖지 않거나 둘 중 하나라는 이론이 배중. 아까 동일률은 뭐뭐는 뭐뭐다라고 그냥 긍정 판단 딱 하나. 모순율은 뭐뭐는 뭐뭐가 아니다라고 부정 판단 딱 하나. 근데 배중률은 그것과 좀 달리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or 또는 A 또는 B 이런 식으로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바로 뭐야? 배중률. 톰은 왕자이거나 거지이다. 그러면 톰은 왕자일 수도 있고 또는 거지일 수도 있고 또는 왕자이면서 동시에 거지일 수도 있는 것.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배중률이라고 그래. 근데 톰은 왕자이거나 거지라는 것은 톰이 왕자도 아니면서 거지도 아닐 수는 없다는 거야. 그 상태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경우, 왕자인 경우, 거지인 경우, 왕자이며 동시에 거지인 경우, 이 세 가지 상태를 일컫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배중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됐니? 자, 네 번째, 충족 이유율. 이거 말도 되게 어려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논리학 배우고 이렇게 되면 이 용어도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 봤던 긍정 판단, 부정 판단, 아까 뭐 배중이율 뭐 이런 것들, 배중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논리학의 어떤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논리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것들이 중요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충족 이유를 뭘 보고 충족 이유라고 하는데 말 자체는 되게 낯선 말인데 설명을 들어보면 어렵진 않아.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의 논리학이 같이 거기 그 99쪽에 박스 노란 박스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모든 것에는 충분한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충족 이유, 충족시킬 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충족 이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족 이율에서 왕자가 왕자인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나는 뭐뭐하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그 것들에 대해서 이유를 충분히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보고 충족 이유율이라고 얘기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게 동일률에 속하는 건지 모순율에 속하는 건지 배중률에 속하는 건지 충족 이유율에 속하는 건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분하는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 언어의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가장 그 밑바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9쪽부터 이른바 거짓말과 오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거짓말과 오류를 구분짓고 있어. 구별하고 있어. 거짓말과 오류는 어떤 차이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112쪽) 거짓말은 뭘 보고 거짓말을 하는데? 남을 속이는 고의적인 그렇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나쁜 목적으로 남을 속이는 걸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이 책에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 오류는 뭘 보고 오류라고 그래?
진짜로 그렇게 믿었지만 사실은 아닌. 잘못된 판단. 잘못된 판단. 그럼 두 개의 차이는 뭐야? 거짓말과 오류의 차이. 소리. 거짓말은 고의적인 거고, 오류는 고의적이지 않은. 거짓말은 고의적인 거야. 의도적인 거야. 근데 오류는 의도적인 게 아니야. 주성이가 선생님을 놀려먹으려고 이선배 쌤이 아줌마야. 저 머리 긴 저 아줌마 봐 하고 놀려먹으려고 그랬다라면 그건 뭐야? 응? 거짓말. 거짓말. 근데 어떤 분이 선생님 뒤에 있다가 선생님 뒷모습만 보고서 머리 길어지는 거 보고서 아주머니 저 좀만 비켜주실래요? 이랬는데 선생님이 네 하고 봤더니 어머나 죄송해요. 저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아주머니 죄송해요 할 때 그 아주머니는 그 사람은 뭐 한 거야? 거짓말이 한 게 아니라 뭐라는 거야? 오류라는 거, 오류. 그 사람이 그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된 판단에 바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거짓말과 오류를 이 책에서는 또 이렇게 구분짓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책에서 가장 아끼는 부분, 가장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114쪽부터 시작해서 여기 125쪽까지 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야? 응? 여러 가지 다양한 오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토론이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이 오류를 범하기도 쉽고 또 상대방이 오류를 범하기도 쉬운데 그것이 어떤 오류인지를 지적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되게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다양한 여러 가지 오류들, 그래서 이른바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가 있고 다시 그것들이 뭐 심리 상태의 불안전성과 언어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오는 오류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오류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따로 이렇게 꼼꼼하게 잘 짚어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논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뒤에 이제 여기 133쪽 보면 흑백 논리의 오류다, 복합 질문의 오류다, 강조의 오류다, 분할의 오류다, 군중의 오류다, 거짓 원인의 오류다, 의도 확대의 오류다, 우연의 오류다, 잘못된 유비추리의 오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선생님도 이 책을 여러 번 봤는데도 헷갈려. 이게 일상 생활에 이렇게 자꾸 쓰지 않으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헷갈려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 말고도 이제 그 앞에 뭐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 사적 관계에 호소하는 오류, 군중의 호소, 부적합한 권위의 호소, 뭐 인신 공격의 오류, 피장파장의 오류, 원천 봉쇄의 오류, 뭐 그다음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잘못된 유치의 오류, 뭐 일탈의 오류, 뭐 등등 여러 가지 흑백 논리의 오류 등등 다양한 오류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오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그리고 그 예를 한번 여러분들이 익히면서 그 오류에 대해서 잘 알아두면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논리 논술을 쓸 때라던가 토론할 때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업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뭐야?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라는 책인데 이게 윤동주 쌤, 윤동주 알아? 시인 윤동주? 네. 시인 윤동주의 동시집이야, 시집이야. 그래서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이라는 동시집을 가지고 다음 주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가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시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동시 낭송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시도 한번 멋있게 낭송해 줄 준비하고, 더 좋은 건 여러분이 그 시에 어울리는 배경음악 같은 거 조사해 가지고 음악 깔면서 음악도 깔아주면서 시낭송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현아 멋지지? 이 늦가을에 이 쓸쓸한 가을에 주성이 오빠가 시낭송도 해주고, 응? 주성아 어때? 잘할 수 있어? 말을 안 해.
다음 주에는 그래서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이라는 시집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